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일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인터넷 매체 더 탐사에서 긴급 응급조치 결정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결정문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의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물론 뭐 뒷부분은 지웠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생중계로 방송된 거에는 사실 한동훈 장관 그 주소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어느 곳이구나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실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특히 그 가족들에게 그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제 아예 그 다음에는 접근 금지를 내리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문서를 갖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전날 그림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데 이 더 탐사라는 곳이 사실은 이게 언론 매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등록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도 저버렸다라는 건 이미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한동훈 장관의 그 원칙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지금 더 탐사가 저렇게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하는 문제인데 이건 단지 한동훈 장관 스토킹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까지 저는 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뭐 한동훈 장관도 원칙적인 발언을 했지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리고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 측은 이제 한 장관을 향해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라.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더 탐사를 언론으로 봐야 될지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행, 아파트 건물 무단 침입, 그리고 도어락도 누르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취재 활동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취재도를 좀 넘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론으로 일단 등록돼 있고 현재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을 하는 만큼 언론도 지금 현재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한 주장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열성적 구독자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이게 연동돼 있어서 뭐 정치도 진영화되고 언론도 진영화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뭔가 이게 결사대처럼 좀 더 우리가 더 앞에 나가서 이런 거 싸우고 있다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보이지는데 이런 언론의 자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걸 지켜나갈 때 더 가치가 높아지고요. 좀 더 이런 탐사 보도를 위한 심층적 취재를 통해서 좀 정제된 걸 보여줘야 더 신뢰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그 현상, 충돌하는 그 장면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이 언론적 그 환경을 보다 자기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더 탐사의 공범자다. 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좀 뭐 뒤에서 배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냐면 김의겸 의원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청담동 술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까지 술을 마셨네. 근데 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김의겸 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말을 한 당사자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같이 옹호를 했던 민주당 의원의 그 지도부들도 사실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서 나한테 사과하는 게 창피하면 국민들에게라도 사과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면책특권이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탐사가 단지 그냥 인터넷 매체의 일종의 코인팔이다라고만 우리가 그냥 비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뭔가 누군가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만일에 이런 의혹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이 김의겸 의원의 이런 허위사실 관련된 주장을 두둔했던 민주당의 지도부에 관련된 그 의원들도 사과를 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이 더 탐사와 함께 계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에 지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김의겸 의원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논란을 두고도 정치권 내각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또 최서원 씨의 딸, 최순실 씨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마디 또 보태는 자 그런. 또 장외에서 이제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말들을 보태고 있는데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언론 취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일종의 언론의 갑질을 당한 사람인데요. 이걸 이제 보복적 차원에 우리도 그럼 가서 어떤 사람 뭐 김어준 씨를 대놓고 거기 앞에 뭐 텐트 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차피 이게 공직자의 일반인과 공사 구분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어떤 취재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김어준 씨도 이제 이렇게 가택 침입이나 주거 침입의 현재 공동주택의 문제는 좀 복잡한데 일단 현관을 지나가서 그 집으로 그 복도까지 가면 이렇게 일단 판례는 주거 침입으로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언론들은 보면 대체로 뭐 탐사 보도나 이런 언론의 TV나 이런 데 반영된 거 보면 보통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걸 다 지금까지 노출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런 취재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좀 더 이걸 더 뭐 보복적 차원에서 특정인 누구 집 앞에 가서 취재란 이름으로 뭔가 괴롭히는 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그 매체가 뭐든 그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의 분열이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자, 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쭉 봤을 때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갈등, 뭐 모습 이런 거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에 팬더미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당내의 여러 가지 리더십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연말 앞두고 하여튼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서른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사당화 이야기도 나오고 리더십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연말에 큰 판이 벌어질 것도 같다. 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내 국회의원들이 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조금 더 심해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2024년 4월 총선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쯤 되면은 큰 판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 얘기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항상 공천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옵니다. 아마 서른 의원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뭐 친이낙연계 아니면 비명계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겉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총선 공천권과 그걸 둘러싼 당내 권력을 누가 갖느냐.
특히나 호남의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 텃밭 아닙니까? 거기서의 그 공천권을 누가 갈 것인가 내년도에. 그리고 비이재명계 같은 경우 대체로 수도권 의원들이 많은데요. 수도권은 항상 총선에서 여야가 굉장히 박빙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총선에서의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의 겉으로의 모습, 목소리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다른 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헤게모니를 둘러싼 친명과 비이재명계와 이제 친이낙연계가 결국은 또 갈등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당장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당이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포토라인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언젠가 곧 포토라인을 쓰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비한 이런 목소리라고 보는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로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당대표 사퇴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 현역이기도 하고 중진 의원인데 너무 가벼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무책임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된 지 이제 100일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이게 대선 후보의 상대 진영에서의 책임자였기도 했고 또 이러한 형태의 주장을 당 대표 전당대회에 또 나와서 하셨고요. 당원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소환이 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국민 여론도 보면 현재 정치적 야당 탄압에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중진 의원으로서는 좀 너무 섣부르게 이야기했다.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인데 너무 성급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당내 소장파들을 향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또 반박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조금박해 내분에 대해서 쓴소리 하신 거 알고 계시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얘기를 뭐 특별하게 저분이 무슨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저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당을 사랑하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민주당에 잘 되기 위해서 뭐 제가 쓴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라고 그게 무슨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한 조금 박해는 이제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의원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같은 데서. 이 유시민 작가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작가에서는 진영을 조금 넘어서서 좀 뭐랄까요 지지하거나 아니면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 긍정적인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유시민 작가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민주화였어요. 민주적인 민주화. 그런데 과연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 저렇게 억누르는 것이 본인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민주화, 민주적인 절차나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과 어떻게 같이 일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제 현역 의원을 한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사실 당내 주류 세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민주당의 큰 어젠다라든지 민주당의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가던 분인데 과연 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지지도 발언을 했고 지지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본인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같은 주류 세력들이 몰락하지 않을까, 뒤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입단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되는데 과연 글쎄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거 과연 통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당 사이에 권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은 단합된 목소리도 내야 되고 다양한 또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와 또 권력을 가져오기 위한
단결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의 각각 이야기는 서로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또 다 맞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판의 어떤 영역이 좀 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의 운영이나 태도 이런 문제로 가지고 서로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당의 노선 이런 쪽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